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박장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 불법 편법 채용 혐의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사이에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선관위 사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응급실을 찾다가 잇따라 숨지는 일이 왜 생기는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국회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부글부글 끓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히 또 이 선관위에서 이 뉴스가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 가족, 자녀를 이제 불법 편법 혐의로 채용하고 또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사원이 좀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관위는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두 분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 때인가 그때 그 사전투표 때 속거리 투표 논란이 있을 때도 감사원이 이제 직무 감찰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를 감사원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번에는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네. 그런데 선관위는 이제 지난번에 속거리 투표 그 감찰 반대했을 때도 내세운 명분이 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고 했던 건데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독립돼 있지만 또 서로 또 견제를 하거든요. 그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또 행정 조치를 통해서 서로 삼권이 분립돼 있지만 또 견제 균형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돼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외부의 그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비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선관위가 지금 인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직무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받고 또 제재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원리를 안 받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의 이제 인사에 대한 사무감사를 선관위는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걸 명분 내세웠는데 이건 인사에 대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저질른 데 대한 직무감찰이거든요. 직무감찰에는 선관위가 예외로 안 돼 있습니다. 예외로 돼 있는 건 국회, 법원, 또 헌법재판소만 예외로 돼 있고 선관위는 거의 빠져 있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네, 저는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런 정근대적인 가장 고루한 방식의 사실 상상 못했던 일 아닙니까? 채용 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채용 비리 자체가 그냥 일회성에 그친 것도 아니고 관행처럼 느껴지는 형국에 지금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원 감사보다는 국회 국정조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는 어쨌든 간에 여당 소속인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또다시 우려가 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이제 견제와 균형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관련된 법을 보면은 헌법에서는 선관위를 아예 따로 떨어뜨려서 정부와는 달리 규정을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또 정부에 들어가고 해석이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제도적 개선의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의 감사원보다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공이 있는 제3당까지도 있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하는 게 가장 공정성 시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저도 의견은 있지만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내에서 여야는 어떻게 의견을 좀 모아지고 있나요? 예, 국정조사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죠. 네. 그전에는 보면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정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제 파행 국정조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뭐 결과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한 데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이 불거진 사태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 의미 같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선관위를 바라보면서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그동안 좀 누적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러면 그래서 국정조사는 뭐 곧 진행이 시작될 될것 가능성이 같고,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예, 결과도 뭐 검찰 수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같은 그런 이 강제성까지는 이제 담보가 안 되니까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정쟁적 국정조사에 비하면은 일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겠다. 또 이제 감사원은 또 이렇게 선관위가 감사원 때와는 달리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권익위원회는 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왜 안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이제 지금 감사원이 과연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또 되돌려볼 필요도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필두로 해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 정치적 압박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행위의 방향을 두고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의 감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감사원 기관 자체가 이미 신뢰를 잃은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법률적 네. 해석, 제도적 미비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사원 감사보다 훨씬 더 약하기도 하고 중립성 요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가 가진 조직적 특수성에 기인해서 우리 어떤 중앙선관위가 특성이 있는 거죠? 감사원의 감사는 대통령의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독립기관으로 성격을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나서는 하지만 권한은 별로 없지만 그 권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근데 측면이 감사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이고 권익위는 총리실 산하 행정기관 아닌가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기관에서 수사권과 많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강한 힘이기도 한 반면에 그게 이제 정당성과 명분을 갖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기피기관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이게 아이러니한 그러면 측면입니다. 조 의원님은 권익위 조사는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아, 왜 그러시죠? 선관위가 그걸 받아들인 이유도 아마 그 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감사원 감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결정했는데 해당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자료 제출하러 오는데 안 하거나 또는 와서 조사받으라고 이렇게 통보하고 소환했는데 안 오거나 이러면은 그 감사원법에 의해서 51조에 보면은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감사원은 강제성 그럼 있죠. 무서워요, 사실은. 네. 그리고 감사원의 이 감사 역량이 어쨌든 국가기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들어오면 다들 좀 무서워해요. 아마 네. 그 선관위도 지금 드러난 것 이상으로 뭔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래서 감사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면 거의 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권익위는 그런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권익위는 대충 자기들이 협조하는 만큼만 조사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제출하는 자료만큼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충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도 하고 수사 의뢰 했지만 그거는 딱 그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만 그렇죠. 했기 이미 때문에 드러난 사람에 대한 나머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더 다른 또 그게 있는지 이게 뒤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받겠다, 국정 조사도 받겠다,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하는 거는 그건 대충 커버 가능하다. 근데 감사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뭐 감당이 힘들다라고 해서 아마 거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두 기관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나갈 방향은 좀 사태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입장에서 사실 선관위는 국민의 실생활과는 그닥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두 분 정치인들은 다르죠. 당장 그렇죠. 뭐 1년도 안 남은 총선에 두 분 다 나가실 계획 있으시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4년 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심 다 있으시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출마 예정자들이 국정조사 국회에서 그리고 사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도 출마 예정자 군에 속하거든요. 이런 출마 예정자가 과연 이 선관위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이 을 아니에요? 선관위 앞에서는? 사실 그랬죠. 저는 그것도 사실
뭐 선관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아요. 특히 지역 선관위가 그 의원의 선거구로 관할하는 또는 이제 어떤 정치인이든 예비 정치인의 선거구로 관할하는 그 지역 선관위 해석을 굉장히 우선시 두고 때로는 중앙 선관위하고 해석이 다를 땐 지역 선관위에 먼저 천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법의 해석의 균형성 문제도 그렇고 통일성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사실상 법적 판단보다는 선관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가온다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의원님, 제가 물어본 거는 네네,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나 정치인이 네네네. 선관위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냐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위축감이 일상적으로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 방식의 주저함이 보이는 그런 조사들은 충분히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에 총선에 출마한다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선배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구분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잠시라도 머뭇거린다? 정치인 자격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국회가 형편없진 않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설득할 만한 우리의 뭐 어떤 근거가 부족했다는 거는 자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이렇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선관위 자체의 책임이 크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선관위가 1963년도에 시작할 때 그 직원 수가 348명이었어요. 지금 2,977명, 근 3,000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전에 출발할 때는 선거관리 행정 업무였는데 지금은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오부요인, 그러니까 총리, 국회의장, 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하고 선관위원장이 같은 동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키워준 게 누구냐? 정치권입니다. 수많은 규제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를 그렇게 팽창시키고 비대화하고 권력기관 만들고 그래놓고는 또 그렇게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은 또 선관위 눈치 보는 단계로 가버렸어요.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만 벌금 받으면은 날아갑니다. 네,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니까요. 그런데 선관위가 마음먹으면 사실 100만 원 벌금 받게 만드는 저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출마 예정자들이 과연 선관위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권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비대화시켜놓고 눈치 보고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고 그랬던 정치권이 책임도 큰데 정치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정감사로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는데 정치권이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서.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은 도저히 일반 회사라도 이런 식의 인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눈치 보여서 직원들 눈치 보여서 사장이나 임원이 자기 자식을 입사시키지 못하잖아요. 입사시켜도 빨리 승진 못 시키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선관위 이인재가 사무총장인데 지난해 사무총장이 물러날 때도 똑같은 혐의입니다. 자녀 특혜, 비리. 그리고 이번에 사무총장이 물러날 때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기관장은 과연 뭘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법관이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판결을 할 때는 고도의 신분 보장이 요구되지만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 선관위 개혁과 맞물려서 그러면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선관위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대안으로 얘기하고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감사원이 신뢰를 못 받는다. 이게 다 지금 상황적 논리에 의해서 상황적 판단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직전이라는 점, 그다음에 감사원이 국민께 신뢰를 잃어왔던 권력기관적 이제 작동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등을 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제도 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노태학 위원장한테 거취를 압박해서 하는 거는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적 판단입니다. 총선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 개선의 논의는 지금 솔직히 여야가 맞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거는 폐쇄성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폐쇄성을 개방한다는 거는 외부의 개입을 또 용납할 수밖에 없고 그 절충의 지점들에 대한 약간의 제도 개선의 얘기는 좀 진지한 논의를 저는 총선 전에 시작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선관위 개혁 해법 있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치권 절자 해지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선관위를 그렇게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게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때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결국은 규제예요. 네. 그 규제는 선관위가 집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싹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건 지금 선관위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개특위하고 선관위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거운동이라든지 정당 활동이라든지 정치자금이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걸 선관위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관위도 네. 동의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좀 말씀하신 사무총장이 있지만 그 위에 선거관리위원들이 9분이 계시고 그중에 네. 상임선관위원이 계시고 선관위원장이 계신데 문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그 밑에는 실무 사무집행기관이고 정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은 위에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다 비상관이에요. 딱 한 분 놔두고는 특히 네. 최고 책임자인 총리급이라고 하는 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업무가 일상 업무고 대부분에 맨날 출퇴근하다 가끔씩 선관위에 가서 보고 조금 받고 결제하고 방치돼 있다는 거죠. 결제하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이분들이 지게 돼 있는데 실제 책임질 일은 책임지기는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노태학 위원장도 내가 왜 물러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상근 체제로 만들어야 되고 상근이 어렵다면은 선관위원 중에라도 지금 9분 중에 한 분만 상임인데 전원이 상임하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이라도 상임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지려면 자기들이 평소에 그걸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고 굉장히 봅니다. 본질적인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요.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근원적인 정치개혁의 부분하고 맞물려 있다는 지적은 사실 어떤 분들도 지적하지 않은 가장 본질적인 제도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좀 아무튼 이 부분은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 기득권 사회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을 넘어 사실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다 관련해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이제 남아있는 서비스인데 타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대표죠. 우리나라 IT 산업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혁신은 무죄다. 당연히 혁신이 무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타다가 왜 금지됐냐? 정치권, 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 기업의 싹을 밟은 건데요. 이 의원님 당시에 그 타다 금지법에 찬성하셨어요? 네, 저는 찬성 표결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은 그와 별도로 이제 형사 책임을 물었던 별도의 이제 고발인이 있는 건데 전 책임 회피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관련된 사회적 협의체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사회적 협의체가 공통된 안이라고 가져왔고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타협안, 어느 주체도 이제 기존의 운행 주체도 만족을 못했고 사실 새로운 혁신 기업도 만족을 못했는데 그런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기구의 협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판결이 내려지기 오늘까지 지난 3년 4년간 우리가 그러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당신은 시간이 부족했다 손 치더라도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른 사회적 미리 고려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냈느냐 생각하면은 반성할 지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의 법안 통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3년의 시간 동안 또 다른 혁신이 등장했을 때도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합의를 어쩔 수 없었다고 내놓을 것인가. 정치권이 네, 거기에는 무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시점을 보니까 2020년 3월에 국회가 이 네. 법을 통과시켰는데 한 달 후에 총선이 네.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 전국 시도군 각 조직을 갖고 있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봐서 여야가 이 타다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말과 그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기존 산업에 관련된 인구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사회적 변혁이 있다고 치면은 누구나 타격입니다. 네. 하지만 그걸 그 당시에 그들한테만 감당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이런 혁신의 가능성이라는 건 어느 날 아침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산업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정치권의 일인데 저는 몰아닥쳐서 협의기구에만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문제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엄격하게 금지법이라기보다는 타협 아니었죠. 하지만 네, 그것이 혁신의 동력을 가로막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 없이 동의합니다.
조 의원님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이 법안이 통과될 때는 원외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뭐 찬반 투표를 하실 수가 없었는데 예. 이 정치권이 이렇게 타다 금지를 하는 법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원내에 있었다면 그 반대표를 할 수 있었을까는 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당도 그렇고 다 만약에 그 타다 금지법 반대했으면 택시 업계에서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거죠. 말하자면 네. 합의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담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반대지만 제가 반대표를 찍을 수 있을는지는 그럼 여야 합의를 깨는 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네, 네. 혁신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촉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혁신이 일단 이렇게 그 등장하면은 기존 산업은 일정 부분 그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 타격을 최소화하고 혁신의 결과를 이 타격을 입는 기존 이 산업계가 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절충안을 마련해주는 그렇게 서로 이제 타협시키고 합의하게 만드는 일을 정치권이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냥 이렇게 결과로는 혁신을 죽여버리는 네.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렇다고 택시 업계가 잘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 잘 됐느냐? 아니거든요. 네. 소비자들 그 택시 탑 잡기도 힘들어졌어요. 택시 네, 요금은 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네, 결과가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타다 금지법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난 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잘 새겨봐야 되는 게 혁신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국민들이 가장 기사 많이 본 검색한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융위원회에서 내온 이 대환대출이란 건데요. 대환대출 기사 보셨어요? 네, 두 분 이 대출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예. 대출만은 네. 저는 심각하게 봤는데 예. 이게 그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네. 자기 모바일로 원스톱으로 금리를 비교해서 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15분 아니면 제가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지금 고금리 시대에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금융위가 내놨거든요. 예. 근데 예전같이 생각하면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사실 인보증을 썼습니다. 가서 동료가 뭐 대출 받을 때 예. 그런 시절과 비교하면은 정말 혁신의 속도, 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이 정말 얼마나 이 혁신 기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가라는 거를 네.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 충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금융기관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때 이제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좀 풀어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저는 조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회피하고 나중에서야 법이라는 방식으로 등장한 건데 당시에는 택시 운전 업계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되 네. 모두가 나중에는 발전시키고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속적인 노력에는 부족했고 우리나라가 모든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늘 놓치는 게 이런 룰을 선도해가는 것.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선도적 그러니까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룰을 만들면서 본인의 시장 안에 많은 기술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탁월한 기술의 이제 선도적 그 역할을 제도가 뒤따라가면서 정치가 부족하면서 놓치는 일 이제는 네.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반성하고 정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이해 집단의 갈등을 어느 정도나 조정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차례 지금 국민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법, 간호사법. 이제 충돌이 있었지 합의나 절충이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무래도 국회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으로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올 예정이죠. 뭐 방송법이라든지 또 다른 법이 노랑봉투법. 네, 국회가 사실상 관행으로서 여야 합의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타협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수결제라는 마지막 절차를 두고 있거나 또는 수기 기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를 이유로 이제 무작정 몽리만 부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몽리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정말 입법 독재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그 절차안을 살펴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다수당이 당선된 직후부터 독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거의 결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똑같은 논리를 답보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다수당이 무리했을 때도 있겠죠. 과정과 절차 안에서. 하지만 때로는 다수당의 권위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얻은 적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비판도 사실은 소수당에게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비판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왔던 법안들은 여론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적 동의 그리고 오래간 요구가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타다법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양곡법 또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이게 다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건데 이제 네, 타다법은 혁신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세 법은 혁신하고는 관계없는 이해관계된 부분인데 혁신 관련된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돼. 지난번에 혁신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뭐 7위권, 5위권 들어가려면은 혁신밖에 없거든요. 또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또 나올 것인데 그럴 때마다 기존 시장, 기존 업계하고 충돌이 있을 텐데 그때 정치권은 그거를 절충하고 통합하고 공생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걸 역할을 정치권이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원칙은 일단은 혁신은 그대로 허용한다. 허용해주고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후에 그걸 보완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 다 되기 전에 혁신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쟁점 거고. 법안 처리 관련해서 두 번째는 그 나머지 세 개는 나머지 세 개도 간호사법은 간호사군하고 나머지 13개군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노란복두법은 또 강성 노조들하고 또 기업들이 또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양곡법은 또 그 살전업농들하고 나머지 또 그 특수작물 하는 분들의 의견이 또 틀려요. 나머지 특수작물 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그 양곡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주려면 우리도 그렇게 특혜해줘라. 가격 보장해줘라. 수매 보장해줘라. 이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입법을 할 때 국익이나 또 경제나 또 모든 면에서 이게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상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회법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국회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그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세 개는 그걸 어겼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파행이 되고 대통령도 다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다가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건데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냈으면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제 절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절충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본회의 올려가지고 이게 기각시켜 버리니까 부결시켜 버리니까 이 제2 요구권의 취지도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2 요구가 올 만한 법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만약 오게 되면은 여야가 다시 만나 가지고 새로운 법을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치권 내부의 현안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릴게.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2일 날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의원 2명이죠. 그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번에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이제 각 당에 따라서 지금 뭐 가결되기도 하고 뭐 부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당내 분위기는 어떤 어떻습니까? 분들은 당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체포에 적합한지 체포동의안을 동의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따졌다고 스스로 장담하는데요. 저는 불체포 특권 자체 포기도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져온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요건에 합당하게 저는 의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돈봉투 사건 그 당사자에 대한 처리만큼은 국민이 과하다고 싶을 만큼 우리 당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개가 충분히 달리 판단되더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소불위의 검찰에 의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체포동의안을 좀 남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는 판단 유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어떻게 투표하실까를 물어볼 수는 없죠, 사실. 아니요. 비밀의 그렇죠.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도 꼼꼼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을 하기가 이제 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저는 또 제가 법률가였기 때문에 비록 모든 서류는 보지 않더라도 검찰이 소위 말하는 입으로 이렇게 버핑, 그러니까 튀기는 것과 실제 증거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이 정도면 리즈너블한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동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구분은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체포에 동의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칙대로 해야죠. 그 여야 각 정당 또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총선 선거운 때마다 계속 불체포동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방법이 그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체포 동의를 갖다가
이렇게 사안별로 어떤 사람은 체포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체포 안 되게 해주고 이러는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법 개정 사항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법원에 가서 내가 저 불구속 판사 앞에서 구속조포심 소명하겠다고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헌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도 그 국회 그 출석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성동 의원은 약간 케이스는 다르지만 결국은 본인이 가서 또 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적부심이 아니고. 그럼 하영재 의원은 우리 국회가 체포 동의를 해줘가지고 체포돼 갔는데 법원이 또 불구속 했고요.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싹 해결되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 하영재 의원을 우리가 동료들이 업참마속하면서 체포시켜 가서 법관 앞에 세웠다면 네네.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볼 때 그건 뭐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민들이 아마 그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